네, 좋습니다. 좀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기본 좀 설명했으니까요. 파워포인트. 네, 좋아요. 자, 요 관계 빨리 한 번 더 하나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요 거리하고 시간 관계 속도 이거 하나로서 특수상대성 이론과 아주 엄밀하게 끝납니다. 요 관계 하나로. 그 다음에 사건하고 인과관계가 바로 맥락입니다. 맥락. 그래서 우리 모든 언어나 인간의 현상적인 것은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하고 시간의 변화 쭉 있죠. 요까지. 자, 이거 보세요. 자, 요거 출처 밝히겠습니다. 카롤 노벨리가 했던 그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생을 이쪽을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물체의 속도는 물체 자체의 성질이 아니고 다른 물체와의 관계에서 맺어진 물체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평범한 문장 같은데 되풀이 해보세요. 속도가 물체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이걸 연력학을 해보면 인터널 에너지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연력학을 보면 인터널 에너지를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인터널 에너지든 속도가 물체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물체의 어떤 속성이라면 항상 그 값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질량 같은 건 속성이죠. 전기량은 속성이죠. 근데 속도는 뭡니까? 내가 자동차를 타면 더 빠르고 비행기를 타면 더 빠르니까 내 자체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명확하죠? 그런데 속도는 나의 속성이 아닌데 나와 시간과 거리의 관계가 속도가 나의 속성이 아닌데 나의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내 앞에 전개되는 시간하고 공간을 다 바꿔버려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 특수상대성의 가장 핵심이 시간하고 공간은 바로 물체의 속성이 아니고 물체의 속도인데 그게 뭐냐면 속도가 거리하고 시간의 관계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 문장 아주 저는 섬찟했어요. 자, 그 다음 그 관계가 다시 보시면 이게 질량을 좀 간단히 보세요. 이거는 뭐 고등학생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곱하고 양쪽을 변수를 미분해주면 돼요. 이거 A4 반장도 안 들어가요. 해보면 마지막에 E 이꼴 MC 조금 나와버려요. 자, 보세요. 속도라는 거리하고 시간의 관계가 어떤 존재가 마주하는 시간과 공간을 다 바꿔버렸고 그 질량을 갖고 미분을 했더니 에너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하고 공간, 시간은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바뀌느냐 하면 거리하고 시간의 관계에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방점을 어디 찍어야 되느냐 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사회도 무지하게 많은 관계였고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나열해갖고 그 관계에 대한 속성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때 세계가 보입니다. 그 보인 세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모든 게 사라진다. 관계가 먼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브레인이 하나가 딱 있다. 독생자 혼자 하나만 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경계 중요한데 그걸 피겨라 그래요. 인공지능이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물, 개나 고양이, 사람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특징 파라미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 트랜스포머 들어보셨죠? 들어봤다 하고 일단. 그걸 GPT 지금 3.5 버전이 나왔어요. 챗. 들어봤죠? 지금 곧 나올 게 그 GTP 3.5 버전이 그게 파라미터가 몇 개인 줄 알아요? 1750억 개의 특징을 추출해야 됩니다. 1000억 개 넘던. 자, 우리 얼굴 표정 하나에 이 사람 특징을 추출하려면 수만 개가 돼요. 됐나요? 그걸 특징이랍니다. 근데 특징은 어떤 하나의 사람이든 하나의 존재가 있을 때는 특징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관계란 말을 오늘 이제 신년 처음에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원래 공부 관계라는 게 뭔가 끝까지 밀어붙여 보세요.
저는 몇 년째 지금 사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게 일반 용어이기 때문에 사람들 어벙벙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걸 엄밀히 하나하나 정의를 해보면 이어서 모든 사이언스나 모든 것들이 링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관계입니다. 예. 그걸 한 번 더 강조. 그래서 에너지까지도 관계에서 나옵니다. 시간과 거리에 대한 관계에서 나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그 소설이 나오는 거죠. 영화 드라마가 나오고, 그 잘 속기 때문에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 좀 더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예. 됐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오늘 강의에서 저는 사각형, 직선, 화살표로서 모든 거 다 설명하겠다. 예. 무슨 학파가 있다면 박문호 학파는 이걸 겁니다, 아마. 이게 아마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주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거 한 몇 달 전에 제가 그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그릴 생각도 안 했어요. 뭐, 인체 생리학 거의 한 10년 강의를 했는데, 야, 이거 전부 다 창자나 뭐 허파나 다 곡선이잖아요. 예. 원하고 곡선의 왼수가 돼야 돼요. 특히 곡선의 왼수가 돼야 돼요. 예. 뿌리를 뽑으래요. 저는 안 써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안 쓰겠다는 게 아니었고, 지난 30년 동안 봤더니 처음에 저 강의했던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곡선 많이 썼어요. 뭐 온갖 곡선, 아름다운 아날로그 곡선 너무나 숭상했어요. 그래서 공부가 진행이 안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게 한 5년, 본격적으로 한 3년 동안, 작년은 특히 완전히 코너링 하나 살짝 이 라운딩 하는 것처럼 없애버렸어요. 사각형은 라운딩 하고 싶잖아요. 그거 없애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없애버리고 났더니 속이 시원해요. 저 무슨 말이죠? 편안해졌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곡선 없죠?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요. 곡선이 없습니다. 이게 인체 전체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네, 우리 피부도 이렇게 사각형 나타나면 되지. 다리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알아보잖아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리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허파도 사각형. 심장도 사각형. 심지어 적혈구도 저는 사각형이요.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네. 이건 거예요. 자, 대동목 전부 다 사각형입니다. 자,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는 사실은 이 전체에서 이걸 했던 게 뭐냐 하면, 이 호도 쪽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 언어의 출현이 왜 생겼는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작년 강의에서 제가 메인 부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 교감, 부교감이 진화를 하고, 그 다음 나온 게 요겁니다. 배쪽 미주신경. 이걸 앰비규어스 누클레스라고 해서 브레인 하는 사람들 굉장히 애먹는 분야입니다. 앰비규어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애매하다. 앰비규어스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해부학 용어입니다. 해부학자는 어쨌든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앰비규어스인데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왜 모르는 줄 알아요? 저도 한 10년쯤 공부하고 나서 이게 왜 애매해졌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물고기가 아가미 떡궁을 열고 닫는 신경입니다. 5억 년 정도 걸린 겁니다, 이게. 그 인간 속에 요거 있습니다, 요거에. 네. 그래서 애매가 물론 이쪽에 있죠. 지금 다른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발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발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모델링 하다가 제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간단히 빨리 이야기했습니다. 교감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부교감하고 교감을 같이 배우는데 이어서 에러가 생긴 거예요. 교감하고 부교감은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쌍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먼저 맨 처음에 출현하는 게 뭐냐 하면 부교감입니다. 시간적으로 달라요. 부교감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스탑 이겁니다.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하나하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어서 사람들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급정지. 이게 먼저 출현한 겁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브레이크 탁 밟아버려요. 급정지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남은 게 뭐죠? 얼어붙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 안 해본 사람 여기 올라서 강의 해보세요. 벌벌벌 떨다가 발음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이거 정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곤충에서부터 지난 6억 년 동안 생명체가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고 생존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택했던 방식이 뭐냐면 스탑입니다. 그게 너무나 지금 또 잘 작동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도 안에서 스탑 해볼 때 그랬죠. 요 몇 가지만 하면 노 스탑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겁니다. 스탑이 먼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탑입니다. 그 다음에 스탑하면 이제 먹을 거 있어도 뭐 찾아가잖아요.
도망을 다녀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출현합니다. 그래서 접근이 먼저 일어났다 생각하죠. 접근하고 그 다음에 해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게 교감, 부교감입니다. 틀렸습니다. 접근이든 해피든 다 교감입니다. 이 점을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벌벌벌 떠는 게 해피잖아요. 시험 치기 싫어갖고 고등학생들이 설사나고 그러잖아. 다 해피입니다. 해피 반응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우리 피식자인 우리 동물들은. 우리도 피식자입니다. 우리 포유동물이 4,500종류인데 포유동물의 90%는 포식동물은 객가동물, 고양이과 동물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나머지 90%는 도망다니는 종입니다. 토끼, 쥐, 원숭이 다 도망다니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해피 반응, 이게 교감입니다. 해피 반응이 교감입니다. 교감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해피하고 얼어붙기만 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를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출현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요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맥락에서. 그 다음 출현하는 게 신경 마지막에 나온 게 요겁니다. 이게 해피 반응이 뭐냐면 화가 났는데 담담해지는 사람 있죠. 화가 났는데 차분해지는 사람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90% 사람 화가 날 때 하고 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화가 날 때 차분한 사람은 본인이 차분해지려고 차분해진 게 아니고 야가 작동을 잘해서 그런 겁니다. 뭐냐면 어디냐면 요거에 요 부교감 있죠. 이 부교감이 심장을 브레이크를 그냥 꽉 밟아버린 겁니다. 이게 부두교에서 저주를 받으면 심장이 스탑해가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회하는 과정에서 출현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요거는 배 쪽 신경이라서 요거는 미엘린이 감겠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속도가 빠른 중에 우리 정신작용, 우리 운동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뭔지 압니까? 발음입니다.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분해해보세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딱 1초 만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를 음소로 분해해보세요. 한 100개쯤 됩니다. 1초에 음소를 200개까지 발음합니다. 알겠어요? 그거 하면 요 안에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 연골이 근육이 6개로 조절됩니다. 우리는 의식 못합니다. 예, 1초에 200번 보컬 폴더, 성대를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그래서 내일 숨을 다 잘라갖고 1초에 200번까지 자랐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될까요? 요 신경이 가장 중요한, 가장 나중에 진화되어 온 바로 배 쪽 신경입니다. 여기 어디로 가는 거 보세요. 심장으로 가서 요거에 있는 부교감, 스탑하는 걸 억제시켜 주기도 하고 또 요게 일부 어디로 갔냐면 요게 수프레아 라린지알 브랜치 그 다음에 리커런트 라렌지알 브랜치라고 합니다. 은하학하는 사람들이 잘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개 브랜치가 일로 빠져나옵니다. 요 중에 요걸 후두라고 그래요. 후두로 빠져나가는 이 신경이 결국 발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발음을 만들어내서 뭘 했냐면 바로 인간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모식도로 그려줬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요 가지입니다. 후두로 가는 요 가지를 빨리 설명드리면 이렇게 여기 보컬 폴더 아리테노이드라는 연골이 있습니다. 요 연골에 지금 요게 인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갑상연골이고 요게 근육이 한 6개 붙어 있습니다. 요 근육들을 움직여주는 시그널이 수프레라링잘 있습니다. 요게 쭉 들어가갖고 요 보컬 폴더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요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속도가 1초에 200번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 보면 강파이버 열어갖고 이 보컬 폴더 열었다 닫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요게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 움직임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바로 이야기했던 배 쪽 미주신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배 쪽 미주신경을 앰비겨스 핵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서 인간의 바로 감정, 정서, 사회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것을 만들게 상징이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라는 걸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의미의 궁극적 뿌리는 바로 언어고 언어의 궁극적 뿌리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아리테노이드라는 연골입니다. 이거 바깥에서 못 만집니다.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요 지금 보면 아리테노이드 이 연골을 움직이는 거 신경의 앰비겨스에서 나온 요게 바로 미엘린이 감겨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사회를 만들고 관계, 개념, 이런 놀라운 현상적을 만들어졌는가의 궁극적 뿌리는 요겁니다. 요거 미엘린 관계인데 여기 스트레이티드 머슬이라 갖고 요게 굉장히 빠른 그 근육에 붙는 그겁니다. 요것은 연골에 붙어갖고 하는데 보컬 머슬 초당 200개 포네메 음소랍니다. 그래서 B 발음하고 P 발음 사이에 20ms 차이 나는 것도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겁니다. 구별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구별 못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예.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시 관계. 오늘 하여튼 관계에 끝까지 밀어붙여 보세요. 여러분들 흔히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 의식이잖아요. 예. 궁극적으로 의식 중에 자의식 이런 것들인데 다,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 이런 느껴져요, 저는. 예. 밀밭에서 맥주 찾는 거예요. 갑자기 의식 묻는 거는 밀밭에서 맥주 사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의식은 마인드는 신체에 인바디드 돼 있다는 거예요. 신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브레인의 의식을 생성하는 거하고 신체의 관계를 알아야 되죠. 이것도 관계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 다음에 신체는 어디에 뿌리를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공중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땅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자연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신체하고 자연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생태 한계 가는 사람들로서 주제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의식이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선입니다. 요 선. 요 경계선입니다. 경계.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경계. 관계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를 던졌고 두 번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경계. 경계라는 겁니다. 만나는 경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바디하고 네이처가 만나는 경계. 거기서 경계에서 관계가 출현합니다. 경계에서 관계가 나옵니다. 네. 오늘 궁극적으로 이제 경계에서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체하고 의식 사이의 관계. 그럼 어떻게 되면 의식이라 합시다. 의식에서 어떻게 되냐면 신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쪽에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외계 세계를 받아들이는 게 있고 창자나 간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내부 시그널이 있어요. 내부 시그널이 이쪽 인슐라라는 쪽에서 내부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내부 이미지하고 우리 본능이 결합할 때 느낌이 출현합니다. 어떤 유기체가 느낌이 제너레이션 되면 그 느낌에 의해서 시선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 시선의 결정된 방향에 의해서 시선의 방향에서 마주치는 것이 바로 대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먼저 제너레이션 되는 거는 내가 배고프다, 성욕을 느낀다, 그 다음에 뭐 당근가 땡긴다. 이런 모두 생리적인 스테이트잖아요. 이 생리적 모든 스테이트는 간단히 말하면 브레인 여러 곳에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 인슐라라는 영역입니다. 내섬. 일단 다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대한민국을 살린 거는 주입식 안교육입니다. 너무 내가 악에 맞춰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악에 맞춰. 내가 30년 이 과학운동을 했을 때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가? 기억을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기억을 하면 너무 간단한데. 됐죠? 대한민국을 살린 거는 주입식 안교육입니다. 꼭, 모 박사가 주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자, 이 현상에서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인슐라를 일단 알아야 돼요. 인슐라에서 우리 내장에 대한 모든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인슐라에서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체감강역에서 이제 통증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얘기 들으면 우리가 먼저 느끼는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이쯤 올라오면 고통이 됩니다. 이쯤 올라오면 고뇌가 돼요. 됐죠? 이렇게 확산돼 간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뒤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 관계 중에 최고 이제 위에 올라왔던 이거는 뭐냐 하면 이 관계, 의식 속에는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란 말을 그렇게 안 쓰는데 의식의 부은집합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셀프가 일어날 때는 의식하고 셀프는 무슨 관계? 됐죠. 이제 말이 되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의 방법은 그게 무슨 관계인지를 물어봐셔야 돼요. 됐죠? 내가 지금 방금 의식하고 셀프를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의식하고 셀프는 무슨 관계지? 예, 어떻게 될까요? 집합관계로 보면 어때요? 예, 의식 속에 의식이 클까요? 셀프가 클까요?
당연히죠. 의식이 큽니다. 예, 의식이 큽니다. 그러면 의식 속에 셀프가 들어있다. 예, 부분 집합 관계입니다. 예, 금방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능하고 셀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 마이 사이언스. 지능하고 셀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 요게 아넬셋의 그 책에 또 나옵니다. 핵심 이야기입니다. 지능하고 셀프는 관계가 없다. 예, 심지어 지능하고 더 엄밀하게 지능하고 의식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가 의식이 없어도 얼마나 지능적으로 계산을 잘합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러면 꿈하고 의식은 무슨 관계일까? 예, 이런 질문을 관계를 항상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다 보입니다. 오늘 그거 하나 꼭 챙겨갔어요. 모든 학문은 관계를 규명하는 거고 하나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하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특징, 우리는 이제 어떤 대상을 보거나 특징을 보는 겁니다. 중요한 특징. 그 특징이 딱 모아진 거, 초등학생 모아진 게 뭐죠? 그걸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됐죠? 별명이 그 사람의 특징을 모은 겁니다. 됐죠? 특징을 하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텍트하는 거,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관계의 그림자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특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는 좀 개팍하다 그래요. 저 스스로가. 개팍하다는 건 내 혼자 있을 때 개팍하지 않아요. 언제?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 이야기가 안 통하면 개팍해져요. 이제 됐죠? 그 A라는 사람의 개팍함이라는 특징은 어떻게 출현해요? 관계에서 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만 개팍한 거 아니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다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개팍하죠. 그거 이제 이해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특징은 관계가 없으면 특징이 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우리 의식장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로 전부 다 컨버저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됐어요. 그래서 자 올라갔다 하고 이제 그럼 셀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셀프는 크게 네 가지 아이템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자, 관계로 보면 다 해명이 됩니다. 첫 번째 셀프는 누구하고 관계 맺겠어요? 몸뚱아리하고 관계 맺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됐죠? 오마이 사이언스는 제가 오마이 갓을 패러디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뿌리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어째가 내가 이렇게 탁 뭐 확 할 때는 내 스스로 중얼거리다고.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자, 셀프는 일단 이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브레인에서 일어나는데 먼저 바디하고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자아가 일어납니다. 신체적 자아는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가장 빠릅니다. 엄마 태 속에서 태동하잖아요. 퍽퍽 치잖아요. 그러면 누가 쳐요? 내 갓난에 손발이 치는 거잖아요. 엄마 치면 그게 뭐냐 하면 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태동이 바로 신체적 자아의 출발입니다. 예, 이것도 출처 밝힐게요. 이나스라는 사람이 썼는 꿈꾸는 기계의 진화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의 출처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시간 들이면 안 밝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사회적 자아입니다. 이걸 금방 이해되겠죠. 사회적 자아. 사회적 자아는 우리의 대부분 감정은 90%가 사회적 자아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예. 시기심, 부러워하는 거, 충성, 뭐 이런 거 다 뭐죠? 사회가 없으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무인도 가서 어릴 때 무인도 조난됐다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한테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감정. 창피하다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처음부터 사회적 감정이에요. 그럼 뭐 감정이 아예 없을까? 있어요. 뭐겠죠? 가렵다. 근데 가렵다는 게 감정이야? 조금 다릅니다. 그걸 affective라 그래요. 가렵고 찌뿌둥하고 뭔가 답답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신체를 동반한 아직도 이 위에 올라가서 브레인이 상징으로 처리하기 전에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을 affective라고 그래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는 갖고 있어요. 예. 그 다음 나오는 게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서술적 자아입니다. 나레이티브 셀프. 요게 중요합니다. 나레이티브 셀프 내가 오늘 사진 해놨는데 나레이티브 셀프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모두 신문을 딱 보다 무슨 그림이 있어. 순간적으로 지금 뭐야? 밥을 먹다가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레이티브 자아는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이건 뭐지? 저게 뭐지? 여러분들 인너 토킹을 하고 있잖아요. 저게 뭐지? 할 때 머릿속으로 저게 무엇이지라고 질문을 했고 그 답을 알 때까지 질문하고 증명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러면 속닥거립니다. 그래서 인너 토킹,
내면의 목소리라 그래요. 그걸 나레이티브라 그러는데 그 나레이티브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셀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서사적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서술하고 정명에 끊임없는 순환을 가고 이 순환이 스탑할 때가 뭐냐면 자명해졌다. 그래? 뭔지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의지적 자아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소명입니다. 공자가 50살 뭐라 그랬죠? 지천명이라 그랬죠. 하늘이 내한테 부여한 소임이 뭔가를 알았다. 이런 종류의 일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목적적 자아입니다. 우리는 의지력을 갖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아는 간단히 한 4가지 정도로 있고 브레인 과학에서 이 서술적 자아는 대부분 기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최신 이론들인데 이게 외부 환경입니다. 네이처, 자연이고 자연에서 생명 현상이 출현했어요. 우리 브레인이 출현했어요. 이걸 인터널 스테이트라 그래요. 그러면 자, 요거 2개는 일단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다 말았는데 요거하고 원래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 하나밖에 없었어요. 됐죠? 자연에서 지구라는 행성에서 대략 40억 년 전에 생명 현상이라는 게 출현했어요. 여기서 혹이 하나 툭 튀어나왔고 혹이 커져갖고 툭 떨어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게 생명 현상입니다. 그러면 자연의 아들인 요 생명 현상이 자연하고 분리돼서 살 수 있나요? 없죠. 왜 그러냐면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죠. 우리가 뭘 먹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자연에서 물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어텐션,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이 자연하고 생명 현상은 연결이 직접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소통이 돼버리면 자연하고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럼 자연이지 그냥. 그러면 분리되면 굶어 죽어. 이거 뭐자란 말이야. 이 파라독스입니다. 다시 한번. 자연하고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연하고 분리 안 됐으면 나의 독자성은 없죠. 개별화되지 않죠. 그럼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건부로 연결되고 조건부로 분리되라. 이게 지금 인지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확률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인지 연결 아닌지 이제 스님들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하나인데 같지 않고 하나다는 말은 같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이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나이 드신 분 금방 알 거예요. 하이부동. 화합을 하되 다르다는 거예요. 화합할 때만 하나라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화합을 하되 부동, 같지 않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란 말은 분리됐다는 말이잖아요. 분리됐는데, 그러니까 둘인데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형용 모순이죠. 모순으로 돼 있죠. 그 현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막이 그렇다는, 경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설명드릴게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외부 자연하고 생명체가 곧장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곧장 연결되면 하나입니다.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자연이에요. 근데 분리됐다면 2개예요. 그러면 남남이요. 분리된 쪼매는 우리 생명은 죽어요. 분리되면 살 수 없어요. 결합되면 하나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분리도 아니고 결합도 아닌 상태가 있느냐? 이게 무슨 하두인가? 하두 같은 겁니다. 분리도 아니고 결합도 아닌 게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분리도 아니고 결합도 아닌. 그러면 어떤 때는 분리하고 어떤 때는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합하고 분리 이게 확률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확률적 방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익스터널 스테이트에서 이 자연을 이 브레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센소리 스테이트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감각,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명체는 우리 브레인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액션을 가할 수 있나 하면 반드시 액티브 스테이트를 통과해야만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센소리 스테이트하고 액티브 스테이트는 무슨 관계냐? 요거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요게 연결된 요게
마코프 블랭킷이라고 그래요. 오늘 혹시 처음 들은 분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마코프 블랭킷 들어가 보면 지금 알고리즘부터 해갖고 이쪽은 뭐 AI 쪽에 아주 핵심 개념입니다. 마코프 블랭킷으로 되어 있는데 야들이 이 블랭킷이 뭐냐면 이 블랭킷이 월인 청강입니다. 호수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비율 빨리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생명체로 살려면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물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연이 우리한테 주잖아요. 주는 자연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가져요? 느낌이 있다면 야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주지. 됐나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자연이 생명한테 에너지하고 물질을 줄 때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잘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잘 받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자연이라는 이 삼라만상이 내 마음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해인산매. 도장을 찍을 때 어떻게 하면 이미지가 일그러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일그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자연의 코잘리티가 그대로 트랜스포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심란해지면 호수에 물결이 일어나면 영상이 이그러지잖아요. 딱 그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영상막이 호수면이 이 마코프 블랭킷입니다. 금방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경치면 그 경치가 왜곡 안 되고 호수에 그대로 찍혀야만이 그 찍힌다는 말이 뭐냐면 호수 안쪽은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자연이 왜곡이 안 된다는 말이 에너지 로스 없이 에너지가 그대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결된 상태를 살아있다 그러는 겁니다. 살아있으려면 그 막이 요동을 안 칠 수는 없는데 요동을 치되 항상 요동치는 그걸 줄여주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절하는 기간이 우리 인간인 경우는 한 1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절이 끝날 때 우리는 붕괴가 돼가 다시 하나로 돼버려요. 그걸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됐죠? 이게 엄청난 지금 생물학의 큰 그 하나의 프레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출전이 어디냐 하면 영국의 런던 대학의 프리스톤이라는 그 조현병 전문가입니다. 정신병 전문가고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전문가고 굉장히 대단한 학자인데 이 사람의 메인 다래가렘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셀프가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먼저 이해하려면 경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바깥 경계하고 우리 생명체 내부하고를 바깥하고 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요 마코프 블랭크 막에서 경계에 서서 경계를 보고 경계에 머물러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경계에 서서 경계를 바라보고 경계에 머물러라. 무슨 선불교 하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생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에 서야만이, 다시 말하면 호수면에 딱 서 있어야만이 내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동을 줄이는 방향이 프리 에너지 미니멈 법칙입니다. 그래서 프리 에너지를 미니멈 했을 때 이 호수가 잔잔해질 때 월인 청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호수에 왜곡 안 되고 그대로 찍힌다는 겁니다. 그 상태일 때 다른 말하면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상태, 인간이 집 속에 있는 거, 바퀴벌레가 틈 속에 있는 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어떤 생명체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외부의 코졸리티, 인가율을 내면화한 모델을 가져야 된다. 그 모델의 예측력에 의해서 생명이 가능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모델, 그걸 생성 모델이라고. 생성 모델. 어제 신문에도 크게 나왔어요. 생성 모델 기억해 놓으세요. 그걸 영어로 generative라고 그래요. 지금은 AI의 다른 이름이 generative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게 바로 generative pre-training transformer라고 그랬죠. 자연어 처리하는 세계적으로 지금 올 1월, 2월 달에도 오픈될 겁니다. GPT-4 버전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GPT-3가 나왔을 때 30개 넘는 직업이 거의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 그 아들이 농담도 막 합니다. 농담도 하고 이제는 인간인지 지금 GPT-4는 올 아마 2월 달쯤 전에 오픈된다고 하는데 GPT-4가 지금 투링 테스트를 통과했을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통과했다면 가가 기계인지
우리 인간은 이제 구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서 이 GTP4 이 아들이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제너레이티브. 이 제너레이티브 생성 모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GAN 네트워크라 해갖고 그게 이릅니다. 적대적 네트워크인데 이겁니다. 형사하고 위조지표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걸 두 사람이 경쟁하면 어떻게 되죠? 위조지표범은 깜짝까지 속을 넘은 지표를 만들어야죠. 위조지표를. 그 형사는 그걸 간파해줘. 모순이라는 단어 알죠? 창하고 그거잖아. 방패하고. 모순이 극단적으로 가는 요 메커니즘을 인공지능이 구현한 게 바로 제너레이티브 그쪽입니다. 끊임없이 위조지표범은 완벽한 위조지표를 만들고 형사는 그걸 끝까지 추적하는 요 두 개가 진화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임계점을 넘어가면 위조지표가 완벽하면 무슨 말이죠? 영원히 그게 위조지표인지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임계점입니다. 글로 가버리고 나면 그게 지금 언어 생성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GTP. 이어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에 앞는 접두어, 제너레이티브란 말에 꽂히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브레인이 바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입니다. 뭘 제너레이션 하느냐면 예측을 제너레이션 합니다. 얼만큼 소나기처럼 쏟아붓습니다. 예. 내가 예측을 못하고 막 한참 강의하다가 이렇게 나가면 떨어지면 다쳐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안 떨어지게끔. 이게 모든 순간에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내가 최근에 이제 요걸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보세요. 자, 선은 뭡니까? 1차원이잖아요. 1차원 선은 경계가 2개죠. 됐죠? 예. 2차원은 면이죠. 경계가 4개죠. 근데 경계가 뭔가 보세요. 요거 선이 요건 점이잖아요. 요 점은 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면이, 요 선이 요렇게 늘어오고, 요 면이 요렇게 늘어온다는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금방 이해하죠? 자, 3차원 입체는, 요 3차원 입체는 면이 몇 개입니까? 정, 3에 4개, 6개죠? 됐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요것도 2차원 면 안에 내가 격자를 이어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 하면, 지금 여러분 이거 다 보고 있죠? 자, 개미 한 마리가 여기 있는 패스를 이렇게, 여러분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해봤죠? 사다리 타기. 저거 사다리 타기를 하시면 돼요. 사다리 타기입니다. 자, 사다리 타기를 요거 하면 요거다가 뭐 ABCD 사람 5명 하고 여기에 짬뽕, 짜장면 쫙 적어 놔놓고 사다리 타보세요. 뭘 타도 우리가 3차원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시작점부터 끝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차원 올려서 보면 낮은 차원에 있는 모든 현상은 동시에 한순간에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 개미가 지나가면 우리가 3차원에 있는 우리가 손가락 갖고 다 개미를 탁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럼 개미는 뭐죠? 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공중부양 해버린 거예요. 그때 개미라 됐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당혹하겠어요. 누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모르는 차원으로 탁 들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거는 이 개미가 어떻게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까요? 정답. 이해할 수 없지. 중요한 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안개도 끼고 비가 좀 왔잖아요. 내가 오늘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2시간 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 안개가 자욱했어요. 진짜 그럴까요? 비행기 타고 10km 올라가 봤어요. 파란 하늘입니다. 1년 내내 동일합니다. 다 아시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구 표면에 있을 때는 꿈에도 그 생각을 못 해요. 그게 차원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요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차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차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간적으로 3차원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요걸 조금 확장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까지는 누가 다 알죠? 중고등학교 배웠잖아요. 요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공간적으로는 3차원에 살아요. 공간적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4차원 시공이란 말은 뭐냐면 요 공간 속에서 한 포인트가 레이저 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이는데 결코 이걸 못 빠져나와요. 근데 중력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물에 우주론 하는 사람들이 중력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력은 3차원 공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고 중력 빠진다. 그런데 모든 건 이 속에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 버전 빨리 할게요. 그러면 4차원 입체, 4차원 공간을 상정해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세 번째 하나 들고 가셔야 되는 게 4차원 공간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아요. 그 다음에 그 시간 차원을 합체가 4차원 시공이라고 그러는데 공간적으로는 3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리만 혁명이 뭐냐 하면 공간 차원 또 무한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리학에서 다루는 거는 슈퍼스트링에서는 공간 차원을 10차원까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3차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6개 차원은 말려 들어가고 원자핵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극미 공간으로 말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입자 물리학의 슈퍼스트링 이론에서는 공간 10차원, 시간 1차원과 11차원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4차원 세계입니다. 공간 3차원, 시간 1차원, 그래서 4차원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간 4차원 플러스 시간 1차원 하면 요거는 5차원이 됩니다. 이건 공간만 따지고 그거 따로지고 그러면 공간 4차원을 그릴 수 있나 이거예요. 일단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하학적으로 그릴 수는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공간 있잖아요. 우리는 이 3차원 공간은 어디 들어가 있나 하면 요거에 요 안에 있는 정육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입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뺑 둘러 있죠. 그 다음 위에 하나 있죠. 밑에 하나 있죠. 그럼 6개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입체가 안에 하나 있죠. 바깥에 하나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요 조금 사고 실험 해봐야 돼요. 뺑 둘러갖고 네 변을 감았는 입체, 3차원 입체 4개, 위에 입체 하나, 밑에 입체 하나, 6개 됐죠. 그런데 안에 있는 입체 하나하고 바깥에 있는 입체는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어쨌든 입체가 6개입니다. 그래서 4차원 공간은 입체 6개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내 틀렸어요. 이거 오늘 급히 하면서 요게 입체, 자, 2, 4, 6 다음 뭐예요? 8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2, 4, 6, 이거 잘못했어요. 2, 4, 6, 8. 8개. 하나, 둘, 셋, 넷. 위에 하나, 아래 하나, 6개.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전체 하나, 8개입니다. 그게 8개라는 걸 제가 보여줄게요. 예. 이게 비주얼라이즈한 4차원 공간입니다. 시공이 아니고 공간. 4차원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 안과 밖이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뀝니다. 4차원 공간이.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 지금 우주에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과학계에서 보는 우주에는 없습니다. 우리 우주는 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은 1차원이 붙여 4차원 시공. 그게 일반 상태성 이론인데 지금 있는 이 4차원 공간 플러스 시간 1차원은 5차원 시공은 지금까지는 이론상으로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블랙홀 속입니다. 그게 바로 블랙홀 속에 있다 보는데 다르게 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영화 보신 적 있죠? 예,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가 가능한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3차원 이 공간은 4차원 공간의 투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예. 그림자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인터스텔라 대부분 영화 보셨죠? 그거 보면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쿠퍼 선장이 들어가서 그 테세렉트라는 공간인데,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요거에 자기 딸이 요 서재입니다. 방입니다. 근데 이거 블랙홀 속입니다. 이 사람은 블랙홀 속에 있는 4차원 공간 속에, 시간까지 5차원 시공 속에서 자기 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 속에서 지구에 있는 자기 딸 이렇게 본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어린 시절의 방, 그 다음에 젊었을 때 방, 연도마다 방들이 이렇게 쭉 깨어사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얼어붙은 강 같은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 딸하고 하는데,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블랙홀 속에 들어가고 5차원 시공의 그 중력의 비밀을 밝혀내고 그걸 딸한테 전달해요. 어떻게 전달합니까?
아까 힌트를 줬어요. 중력만이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을 이용합니다. 책을 막 떨어뜨리고 반중력적인 현상을 보여주니까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서 오는 메시지라는 걸 감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계반을 움직이는 걸 모르스 브로우로 바꿔갖고 이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 이야기는 뭐냐 하면 5차원 시공 속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 4차원 시공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봅니다. 동시에.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차원에 있는 존재는 4차원의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우리가 개미, 2차원 존재 개미를 탁 들어 올려갖고 간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섬찟한 이야기인데 이게 만약에 좀 연장선을 이해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기적도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냥 일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남았는 마지막 몇 가지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물리적 현상성 됐죠. 이건 아직 못 푸는 문제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우주가 로컬이냐 글로벌이냐 다 연결되느냐 국부적인 현상이냐 이 문제. 지금 바로 2022년 노벨상은 그 양자통신 이쪽 요런 데서 벨 실험입니다. 벨 실험에서는 우주가 전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인탱글먼트가 뭐냐 하면 자, 이쪽에 만약에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다면 스핀 업다운 해갖고 스핀이 벡터니까 더하면 제로인데 이게 두 개를 전자하고 양성 분리해갖고 무한한 공간을 떨어져갖고 저 우주 끝에 하나 전자가 가 있고 이쪽에 양성자가 있다면 우주 끝에서 이 전자를 측정하는 순간 우주 저쪽에 있는 이 양성자의 스핀을 순간적으로 알아버려요. 시간이 하나도 안 들어요. 순간적으로 알아본다. 이게 양자 트랜스포터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정보기 때문에 바로 강속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순간적으로 알아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원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이냐 현상적이냐 글로벌이냐 로컬이냐 이 세 가지 인류가 남은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 현상 이거가 궁극적으로 해명이 돼야 지금 이야기하는 이 감각질 의식 자아 이 문제는 명쾌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게 해명이 되고 나면 우리의 사후의 세계나 내가 없는 세계 또 한 가지 질문은 뭡니까? 빅뉴 주제에서 계속 나오는 거. 왜 우리 인간은 오직 1인칭 시점밖에 관점이 1인칭 시점밖에 없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나는 나인가? 그 질문입니다.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철학이나 종교에서 좋아하는 질문이 셀프나 왜 나는 나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 질문은 어쩌면 지금 이야기한 큰 이 세 가지 질문이 해명이 되면 그 밑에 있는 부분 집합으로서 자연히 해소가 되어버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오케이. 자, 그다음 좀 더 구체적인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나이프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보았나 하면 첫 번째 일단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인간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레이티브. 자, 이 이야기란 말에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이야기란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면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일단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자, 왜 설명을 할까요? 저게 뭐지? 이게 설명입니다. 사실은 뭔가를 설명을 찾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예측입니다. 프레딕션을 합니다. 왜 프레딕션을 할까요? 여기서 갈라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 갇혀 있느냐 하면 설명하고 예측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알았다. 여기로 갑니다. 깨달았다. 그게 뭔지 이해했다. 여기로 갑니다. 글로 가서 좀 심하게 망한 겁니다. 글로 가면 안 돼요.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예측하고 알았다가 아니고 세 번째 길이 뭐냐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굉장히 건조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빅뉴란 책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권원을 물어요. 근본적인 게 뭐냐 물어요. 그 길로 가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이처는. 그 길이 아니고 첫 번째 자연을 보고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뭐지? 이렇게 그 다음 일어날 걸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예측을 해요. 그런데 왜 예측을 하는가 궁극적으로 봤더니 우리는 그동안에 아주 근본주의자적인 관점이 오랫동안 박혀 있어요. 근원이 뭐고 근본 원칙이 뭐냐 물었어요.
그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뭘 못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잔뜩 3,000년 동안 질문만 던져놔놓고 뒷감당 못 했다는 거예요. 질문 만들어내는 데는 잘해요. 근데 뒷감당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3의 길이 뭐냐면 그냥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재어보라는 거예요. 측정해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일반상식 가는 길이 딱 하나를 그랬잖아요. 시간은 뭐다? 철학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시간은 시계가 재는 거. 길이, 공간은 뭔데? 철학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자라가 재는 거. 동일하게 적어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설명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은 제어하는 겁니다. 근본 원리를 아는 거는 그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예. 그럼 어느 길이 중요하냐 하면 설명하고 예측하면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나왔고 잠수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달나라로 간 거지 달의 근본이 뭐 이렇게 물어서 간 게 아닙니다. 됐죠? 이제 이해했죠? 인류를 스마트폰을 만들고 우주로 나가게 한 거는 저게 근본이 뭐냐 물어서 나간 게 아니고 하나도 모르는 그 장인들이 똑똑똑똑 끓이면서 제어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제3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제3의 길이 굉장히 무식한 길 같은데도 이런 거 궁극을 물었던 그걸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그런 예가 무지하게 많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데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 그래서 뭘 제어하는가 볼게요. 라이프는 요 네 가지를 제어하는 겁니다. 라이프는 첫 번째 할게요. 안정이냐 유연이냐. 간단히 할게요. 안정을 너무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꼰대가 돼요. 안정 위주로 가면 꼰대가 되고 유연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정신분열이 돼요. 간단하죠? 요 두 개 사이를 끊임없이 움직여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동하고 구성입니다. 자, 빨리 할게요. 자동은 뭐냐 하면 습관입니다. 구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어나 사고는 모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어느 게 생산성이 있느냐 하면 구성보다 자동이 더 생산성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는 건 다 반복해서 그런 거죠. 반복하면 무엇이 사라진다 했을 때 그 무엇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저는 공부하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하다가 반복하면 갈로 치고 무엇이 사라진다. 그때 무엇이 뭘까요? 반복하면 애매함이 사라진다. 맞죠? 반복하면 애매함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다 애매하죠? 공부 어렵다는 말이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말은 애매하다는 말이고 왜 애매하냐 하면 반복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됐죠? 명확합니다. 반복한 사람은 애매함이 사라집니다. 이걸 말하자면 가우스 분포에서 빈도수가 많아지면 센트럴 리미트 시어리에서 중심값 하나로 수렴해버립니다. 하나의 값이 딱 나오니까 애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중심값으로 수렴하려면 반복 횟수가 무한히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입식 암기고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근데 요건 조금 더 나가면 반복이 어느 정도 되면 반복 속에 계속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또. 그러면 뭐냐면 경력자의 함정이 빠져요. 그걸 다 직장인들 있지만 고경력자로 끝나죠. 전문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30년 직장에 있었는데 뭐라 그러죠? 고경력자. 그 사람 전문가란 말이요, 아니란 말이요? 그 전문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고경력자나 되는데 전문가는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고경력자에서 전문가로 뛰어오르려면 바로 뭘 했냐면 여기에 자동을 멈춰줘야 돼요. 전문가까지 되는 데는 어느 정도 경력자가 되는 데는 습관이 되는데 자동화로서 되는데 그 다음 단계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는 자동화를 스탑해줘야 돼요. 이거 전부. 세 번째, 비용 이동 중요합니다. 자, 어느 이 두 끝점 사이로 끊임없이 바늘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게 유지되는 동안을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하고 이동은 뭐죠?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은 비용하고 이득을 순간적으로 평가해서 자, 이득이 비용보다 조금 넘어서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동기라 그래요.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해됐죠? 욕심이 언제 생깁니까? 자기가 진짜 힘드는 건 욕심도 안 생겨요. 이해됐죠? 그거는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욕심이 생기려면 이득이 비용보다 좀이라도 커야 돼요. 근데 행동은 언제 일어나는 거 볼까요? 요거는
심리학에서 밝혀놨습니다. 행동은 이득이 만약에 비용보다 한 1.3배쯤 되면 행동할까요? 예, 인기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득이 2배 이상 돼야 인간은 행동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귀찮은 걸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이것도 원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생각할 때 이득이 2배쯤 돼야 겨우 행동합니다. 전쟁에서는 공격하고 방어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매번 계산합니다, 우리가. 그게 어디서 쓰냐면 아까 그림 중에 ACCS 합니다. 그 다음 벤트로 미디알 프리프론트 다 합니다. 순간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해피를 요걸 바늘 재듯이 매 순간 측정하는데 이게 3단계, 4단계 결합을 하면 계산 못해요. 이득 같이 보여갖고 따라갔다가 사기당하지. 예. 사기 안 당하려면 사기꾼은 요걸 설계를 4단계, 5단계 설계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이득하고 비용 중에 아예 비용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땡깡을 부려버려요.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적극적 보상에 따라가 버려요. 예. 요거로 설명됩니다. 자, 오늘 요거 쭉 설명드려요. 예. 워낙 할 게 많은데 쭉쭉 보여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처음 듣더라도 좀 그냥 따라오세요. 이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게 지금 뭐 핫이슈입니다. 생명 현상부터 지구 모든 걸 아마 이걸로 갖고 설명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일단의 학파들이 출연했어요. 이 마코프 블랭킷이 뭐냐 하면 세포막입니다. 이 세포막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연결된 것도 아니고 분리된 것도 아닌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세포막이 우리 몸이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세포막이 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뭘 영양물질로 문을 열어줘야 되죠. 조건부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는 거예요. 그 조건부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게 이온 채널이고 조건부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보여줄게요.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깜짝 선취했던 게 뭐냐면 세포막을 공부해보면 세포막이 강강술래 알잖아요. 보름날 밤에 젊은 아가씨들이 100명이 손에 손을 잡고 원물을 추잖아요. 그 강강술래. 그게 세포라 생각해요. 근데 더 공부를 해봤더니 손에 손을 잡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00명이 백사장에 주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죠. 강강술래 이렇게 잖아요. 세포의 강강술래는 손에 손을 잡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오고 바로 옆에 사람이 있으면 구멍이 뚫혔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저기로 들어오잖아요. 독극물이 이리 들어오잖아요.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 죽고 살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받던 사건이 세포막을 공부하면서 이게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구멍이 숭숭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독극물이, 유독물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쑥쑥 들어오는데 손을 안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안 잡고 있는데 현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잡은 것처럼 완벽하게 커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화살을 쏘보세요. 한 150명, 200명 있다 합시다. 화살을 200개를 저한테 쏘어요. 저는 고슴도치에 대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이 성벽은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말뚝을 박은 성벽인데 이렇게 죠. 화살이 이렇게 나면 맞아 죽잖아요. 이거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막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한 막이 있고 뒤에 막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화살 쏘보세요. 내가 막을게요. 쏘보세요. 다 튕겨져 나가요. 됐나요? 촥 하면 이렇게 막아졌죠. 막아졌죠. 이게 바로 마코프 블랭킷입니다. 이해됐나요? 요걸 하나 갖고 왔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안과 밖이 연결이 됐죠. 하나죠. 자연하고 내가 하나죠.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막아졌죠. 자연하고 내가 분리됐죠. 나는 굶어 죽죠.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내가 요렇게 딱 맞고 언제 여는가 이거요. 그걸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는 인공지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나 뭐 이쪽 전체 공부를 해보면 근본이 뭐냐 하면 모든 거는 조건부라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문을 열고 조건에 따라 문을 닫아갖고 문을 열면 자연하고 내가 하나가 되고 문을 닫으면 자연하고 내가 분리되고 그런데 이게 항상 시간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됐죠? 그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생명은 닫은 것도 아니고 연 것도 아닌 그게 바로 막이고 그 막을 이름하여 마코프 블랭크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막을 성질을 조사해 봤더니 바로 자 보세요. 우리는 일단 피부막이 있잖아요. 피부막이 있고 피부막 속에 안에 들어가면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창자가 있잖아요. 이것도 심장, 간, 소장, 대장, 창자도 각각 덩어리져 있잖아요. 각각 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피부막 속에 마코프 블랭킷 속에 마코프 블랭킷. 그걸 내가 뭐라 적느냐면 B 오브 B. 이랬나요? 블랭킷. 그래서 이 자연은 어떻게 되나 하면 이 마코프 블랭킷 속에 마코프 블랭킷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마코프 블랭킷 조금 어린 이야기를 할게요. 마코프 블랭킷은 every ergodic system should have 마코프 블랭킷. 모든 every ergodic system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할게요. 에르고딕 시스템은 이런 겁니다. 주사위를 하나를 100번 던져갖고 2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너가 100번 던지면 되지. 던져갖고 첫 번째는 6이 나왔고 두 번째는 3이 나왔고 해갖고 2가 몇 번 나오는가? 100번 중에 2가 뭐 30번 나오면 100분에 30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100번 던지면 힘들지. 100번 봐야 이걸 정하게 하려면 이걸 1000만 번 좀 던져야 돼요. 못 던지잖아. 시간 없어갖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사위를 100번 순차적으로 던지지 말고 100개의 주사위를 한꺼번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2가 나온 걸 100개 중에 2가 나온 걸 몇 개 카운트하는 고값이나 100번 던져갖고 2가 나오는 걸 계산하는 거나 말이 하면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그 유명한 에르고딕 가설입니다. 이거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설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당구 좋아하는 사람 당구 버전을 할게요. 당구다이에다 당구공이 쫙 있는데 당구공을 하나 딱 치면 완벽하게 탄성 충돌을 하면 그 당구공 면에 있는 모든 포인트를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또 최근에 있는 다른 버전 할게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 들어보셨죠? 어딘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들어보셨죠? 그게 에르고딕 가설의 다른 버전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마코프 블랭킷은 어떤 속성을 갖냐면 바로 에르고딕 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먼저 마코프 체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코프 체인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야기죠. 내가 오늘 배가 부른 거하고 내일 눈이 올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정답. 아무 관계 없어. 됐죠? 네,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영하 5도로 합시다. 아침 7시에. 그럼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날씨하고는 관련이 있겠죠. 어쨌든 직감적으로. 근데 지난 여름의 날씨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걸 연결하는 두 로드를 그걸 바로 마코프 체인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그 마코프 체인이 쫙 번져나가는 그 경계면을 마코프 블랭킷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그걸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자연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부분집합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 부분집합의 각각은 유사한 속성끼리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한 문장 속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마코프 체인, 마코프 블랭킷이 인공지능부터 이 마스터 알고리즘까지 가는데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 좀 몰아갈게요. 궁극적으로 AI 쪽으로 가든지 앞으로 브레인, 의식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AI 버전으로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인류의 사고방식이 크게 한 5가지 범주가 있는데 뒤에 나올 때 볼게요. 이 풀이 오늘 이거 다 못해요. 한 10시간 정도 돼야 하는데 자, 오늘 요 3번째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사고의 생각의 패턴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기호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 연결주의자들입니다. 세 번째 진화주의자들입니다. 네 번째 베이지주의자들입니다. 이 베이지주의자들의 지금 혁명은 먼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연결주의자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여러분들 아는 인공지능의 아주 폭발적인 인류를 막 뒤덮고 있습니다. 연결주의자하고 자매 결혼 맺었는 팀이 베이지주의자입니다. 야들 아이 결합해버렸어요. 요거는 브레인의 연결망을 연구하다가 나온 거고 베이지주의자는 뭐냐면 확률입니다. 확률.
확률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가 관계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확률이라고 갔어요. 확률. 이 베이지주의자는 확률로 모든 세계를 설명합니다. 자, 유추주의자들은 뭐냐면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네. 진화주의는 다 알죠. 그 다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인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기호주의자는 연역법을 씁니다. 기호주의자 쪽에는 법칙, 문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연결주의자들은 요즘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 인공지능이 항상 나오는 백프로파게이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화주의자들은 지난 40억 년 동안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고 안 되고 이 수치를 켰다 켰다 하니까 유전자 탐색으로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뭘 최적화하는가를 봅시다. 베이지주의자들은 확률을 우리가 추론하는 확률을 최적화합니다. 됐죠? 근데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인간의 사고 형태가 연결하고 베이지는 궁합이 맞아가 요 3가지 진화하고는 결합이 됐습니다. 벌써 됐는데 궁극적으로 결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베이지주의하고 기호주의자가 결합이 안 됩니다. 왜 결합이 안 되는가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호주의자들은 뭐냐 하면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은 연역법이고 야들은 법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법칙을 만들어내는 이 법칙 하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베이지주의자 법칙은 거기 딱 맞아야 돼요. 이건 뭐냐? 법칙은 인과가 작동을 해요. 거기 딱 맞아야 돼요. 근데 베이지주의자들은 확률이요. 근데 야들 둘이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낌새를 기호주의자들이 냄새를 풍긴 거예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들어보셨죠? 그 말은 뭐냐면 법칙에는 반드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외는 이 법칙이 수용을 못하죠.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그 예외가 랜덤하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지주의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주의하고 결혼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자, 모든 자연과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궁극의 심판관이 있습니다. 그 심판관은 네이처입니다. 우리 생명도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쓰는 법칙이라는 건 자연의 평균값입니다. 자연에는 법칙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연에서 우리가 인간이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 세부를 다 못 카운트하니까 실내를 다 못 카운트하니까 대표 평균값을 법칙으로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생생 만들어진 거예요. 법칙이 몸담는 예외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기냐면 물리에서 만든 법칙이 뉴턴 법칙이나 많은 법칙들이 생물학에 들어가면 죽을 씁니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발전이 느린 분야가 무슨 분야인 줄 압니까? 수리생물학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수리는 법칙 논리잖아요. 그걸 생물학에 적용하니까 진흙바닥에다가 들어가고 허우적거리다가 힘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랬네. 그쪽 가서 가기 때 생물은 질퍽하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생명은 질퍽하다. 질퍽하다는 것은 액체적이고 형태가 일정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의 법칙이 그거 오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에요. 자연은 법칙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 두 개가 결합해야 완벽해지는데 이 결합이 지금 이 기호주의자하고 요게 만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걸 사실은 그 그림이 요 만나는 과정에서 보여줄게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빨리 할게요. 여기에 베이스 추론 확률은 사후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 사후 확률이 미래입니다. 찍었어요. 요거는 미리 출처를 밝힐게요.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림이 한 장이 딱 있습니다. 그 그림은 보기 어려워요. 원으로 그렸는데 원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곡선을 다 빼버리고 저 버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얼마나 보기 시원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그 책 한 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이 5가지 인간의 사고 패턴을 통합하는 마스터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요쪽으로 가는 게 뭐냐면 마코프 네트워크로 갑니다. 이게 전부 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 다 끝나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저 박사 이야기하는 거 뭐 대충 뭐 그럴듯하고 뭐 저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 뭐 내 일상생활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so what? 자, 그런 이야기 잘하잖아요. 자 so what 대비해 갖고 내가 여러분 하나 드릴게요. 오늘 강의 다 듣고 뭐 대칭 관계 다 좋아. 그건 한 1년 작업하셔야 되고 오늘 단장 하나 들고 와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해결해야 될 게. 지금 시대는 베이지안 시대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나 모든 것, 특히 브레인 과학은 브레인 과학자의 거의 7, 80%가 베이저주의자로 전부 다 전향했습니다. 지금 늦게 전향할수록 손해봅니다. 그만큼 이쪽이 막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브레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 추론이 잘 맞는 사람은 주식에 돈을 따고 뭐 직장도 좋은 거 구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추론 예측을 잘못해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전적으로 추론 예측 확률이 실제 일어나는 걸 자꾸 화살을 엉뚱한 데 쏘갖고 그래 될 확률이 많아요. 뭐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내가 보낸 화살이 자꾸 엉뚱한 데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틀렸나? 추론 확률이 틀렸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오늘 챙겨가야 될 거. 자, 그러면 좋은 이야기야. 그럼 추론을 어떻게 잘해?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바뀔까? 요 말하고 같습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잘 맞추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는 두 가지 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내 상태, 구체적으로 지금의 내 감각 상태. 지금의 내 감각 상태는 뭘로 결정하죠? 내 신체 상태, 내가 얼마나 쌩쌩한가? 내 기억이 얼마나 쌩쌩한가? 내 감각이, 특히 감각, 시각, 청각, 촉각이 얼마나 쌩쌩하게 있는가? 그거입니다. 그래 세계를 왜곡 안 되게 보죠. 내 현재 상태, 현재 감각 상태하고 곱하기 뭐하고 곱하냐? 바로 세계 모델.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세계상의 분포함수하고 곱하기 값이 바로 여러분들 미래의 예측값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어떻게 듣는가 또 여러분들 세계 모델이 여러분들 당연히 생물학을 한 5년, 10년 공부했으면 내가 다 쑥쑥 듣죠. 여러분들 인공지능에 관심 있었다면 지금 쑥쑥 듣죠. 여러분들이 이전 지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얻어가야 될 거는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고 싶으면 먼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 감각 상태를 아주 쌩쌩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음식 먹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 감각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 달 만에, 1년 만에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적어도 효과가 5년, 10년 후에 효과 나는 건 뭐냐면 나의 세계 모델입니다. 이해됐죠? 세계 모델에 갇혀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 많이 들어보셨죠? 황당한 민간요법에 갇혀갖고 암 말기 초기에 진단해갖고 금방 하면 7, 80% 나을 걸 민간요법에 의지하다가 결국 악화돼갖고 자 완전히 상황이 끝나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이제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해해야 돼요. 저도 옛날엔 진짜 안타깝고 그런데 난 실례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단체가 11,000명이 넘고 해외 학습 탐사를 22번 갔다 오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인텍션을 해봐갖고 패턴을 제가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저는 그걸 떠나갖고 엉뚱한 신념에 갇힌 사람은 현대의학에 접근을 안 해요. 그렇게 다른 걸 잘하는 사람인데도 한쪽에 옛날 이 세계 모델이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목숨을 포기해버리더라고. 마이 사이언스. 세계 모델은 목숨하고도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무서운 이유는 이 근본주의자들의 세계 모델은 세계 모델이 안 바뀌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조차도 목숨 내버려도 이거 안 바꿔요. 암이 초기에 해갖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그걸 선택 안 해요. 이거 안 바꿔요. 자, 됐죠? 오늘 요거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든 안 바꾸든 자연은 관계없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자연이에요. 기후변화나 모든 건 자연에서, 코로나19가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자연. 우리는 누굴 따라가냐면 자연을 따라가야 돼요. 자연에 맞는 세계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명대로 못 살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양질의 지식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주식 안기국이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나는 너무 악에 받쳐 사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저한테 공격할 사람이 있다는 거 아는데 악에 받쳐 사는 이야기예요. 이게 양질의 지식을 많이 가지면 이 분포함수가, 자, 빨리 이야기할게요. 이 분포함수만 알면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힌트가 나옵니다. 2개 함수의 곱입니다. 2개 숫자의 곱이 아닙니다. 자, 내가 지금 감각이나 내 신체 상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내가 생생하다는 말은 옆으로 안 퍼졌어요. 정신이 희미하고 그다음에 뭐 저 힘들고 뭐 한반도에 상륙한 감기는 다 걸리면 분포함수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들어왔다 하면 걸려요. 그러려면 요걸 좁게 만들어야 돼요. 쭉 이렇게. 요걸 델타 펑션이라 그래요. 내가 생생하면 이렇게 돼요. 그다음 지식도 마찬가지요. 지식은 많은 거 알면 좋은데 지식을 대부분 얕게 이렇게 안 알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느 쪽에 예측이 나올지 몰라요. 헷갈려요. 또 한 가지 지식 얘기 조심해야 돼요. 지식도 모아주면 좋아요. 그럼 양자역학을 공부했다면 이 지식의 분포가 이렇게 돼요. 좁혀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엉뚱한 신념에 빠지면 이게 델타 펑션 이쪽에 가 있어요. 예, 빨리 성공해가 빨리 망해버려요. 이해됐나요? 방향이 틀리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빨리 도달했는데 그게 낭떠러지면 빨리 죽어버려요. 정확히 이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어떤 지식에 대한 이 지식이 어떤 분포로 갖고 있고 여러분들 이게 중심값이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가장 빈도수 높은 값이 대부분 근본주의자들은 이 최빈도 값이 옆으로 퍼지지도 않아요. 목이 칼이 돌아도 나는 내 할 말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안 퍼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몰려 있는 게 정답에 가까우면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 예. 그 다음에 버핏 같은 사람. 주식하는. 그 사람은 돈 따잖아요. 그 사람은 딱 이렇게 모여갖고 요 모인 중심값이 무조건 돈 따는 데 딱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항상 분포함수라는 거. 그럼 분포함수가 이 분산이 좁으면 좁을수록 일단 힘이 세져요. 안 퍼졌어요. 그래서 지식의 양보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의 중심값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 또 숫자 싫어하는 사람 있죠. 숫자 싫어하는 사람 저까지 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몇 개 진단해 드릴게요. 숫자가 가까이 하기 싫다. 그러면 자연이 외면합니다. 적어놓았어요. 숫자가 싫어지는 사람 많아요. 내가 어디 갈까 철학과 어떤 교수는 박 박사님 나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숫자가 싫어졌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건 빨리 진단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연 쪽으로 가야 이제 생존을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첫 번째 지표가 뭐냐면 내가 숫자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 지표를 만들어 보세요.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단체 모토가 숫자 훈련입니다. 네, 저는 숫자 다 기억해버립니다. 숫자는 자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네. 인문학에서는 숫자를 거의 안 달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그래요. 숫자. 네. 됐죠? 숫자를.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하면 내 사후 예측값이 나와요. 사후 예측까지 이렇게 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야 정신이 분산스러운 거예요. 사후 값이 딱 한 값으로 가주면 이렇게 분산이 줄어들면 좋은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관계가 베이제 이론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요겁니다. 좀 빨리 할게요. 자, 이거, 처음부터 찍어 놓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없습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들, 의식이 뭐고, 자아가 뭐고, 요것도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예. 전부 다 이쪽입니다. 베이저. 그리고 뭐냐면, 사전 확률. 이게 과거 세계 모델 기억입니다. 먼저, 이거 효과를 발휘하면 미니멈 10년입니다. 그래서 30년 투자를 하셔야 돼요. 30년 투자를.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게 가능성입니다. 요게 내 현재 감각입니다. 요게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확률로 만드는 값입니다. 요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확률 만들고. 요 값이, 궁극적으로 베이제주의자들은, 자, 인생을 잘 살아간다. 답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요 값을 높여주면 됩니다. 근데 요 값은 요 함수 곱하기 요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가 뭐냐면 조건부 함수입니다. 이제 이해했죠? 마크포 블랭킷 이해하겠죠? 이게 조건부 함수입니다. 요게 뭐냐면 H가 원인입니다. 원인을 주면 결과를 맞추는 게 요거는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간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요 두 함수 곱이 값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요 값이 엉뚱한 분포를 가지면 안 됩니다. 보여줄게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논문입니다. 혹시 좀 찍어 놓으세요. 이런 자료가 드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논문을 보여줍니다. 일단 찍어보세요. 전부 다 확률 분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몇 개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분포를 정답에 가까운 쪽에서 빼쪽하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직장, 배우자,
자기 인생 다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선택을 하려면 사전에 믿음 분포가 중심값이 요 가까워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간단히. 그래서 그걸 어렵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숫자를 얼마나 기억하는가 그걸로 측정해 보세요. 예, 이렇게 돼요. 뭐 주기율표 배우면 자, 철은 몇 번입니까? 숫자. 이거 한참 따지면 안 돼요. 산소 몇 번? 한 8번. 철 몇 번? 26번. 수원 몇 번? 80번. 금 몇 번? 이거 더듬거리면 안 돼요. 79번. 이거 무슨 말이야? 수원은 맹독성 물질인데, 그건 액체인데, 그 번호 하나 차이로 수원에서 금으로 바뀌어? 오이, 가고 싶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면, 예. 그란족이 요나라를 세운 해, 예, 916년. 그란족이 바레를 멸망시킨 해, 926년. 그란족이 연운 16절을 한라는 해, 936년. 162636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 제가 했는 세계사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연도 수십 개를 2, 3년만 다 한개버립니다. 왜?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거의 문학도에 가깝고 철학 되게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그걸 빠져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연을 만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숫자를 좋아하자. 두 번째 패턴을 발견하자. 이걸 30년 동안 훈련한 겁니다. 예, 우리 브레인은 나이가 50 넘어가면 숫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숫자는 하나, 둘, 셋, 넷까지는 저가가 합니다. 다섯에서 여섯, 대원칙은 귀찮아합니다. 오늘 거기 귀찮아할 때 그걸 극복해야만이 자연을 만납니다. 이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줄게요. 자, 요거, 네.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분포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포함수 이걸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여기서 모든 학문이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어제 전에 제가 강의했는 내용인데 이거 좀 사진을 찍어갔어요. 안다는 게 뭔가, 양질의 지식이 뭔가를 아주 굿 이거점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구, 이게 뭐냐면 지구 신생대 대략 7천만 년의 지구 바다 온도를 다 아는 겁니다. 지구 평균 온도를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의 지식에 어떤 게 들어가 볼게요. 델타 18O죠. 여기 뭐냐면 산소 동위원소 18번 B입니다. 예, 그걸 빙하에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유공충 탄산가스 껍질에서 측정해갖고 온도를 지금 신생대 이 팔로 있을 때는 지금보다 온도가 한 10도 정도 높다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요겁니다. 그러면 이때 기후사건, 그 다음에 대륙이동, 그 다음에 생물사건이 다 나옵니다. 이 논문이 바로 제가 썼는 빅 히스토리 책에 요걸 인용을 했습니다. 이 논문이 지질학에 써난 논문인데 만약에 물리학 같으면 노벨상을 받았을 겁니다. 요 논문 하나가 인용된 횟수가 10,000회가 넘습니다. 요 논문 하나가 책 한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생대 들어와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하나의 집대성한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양질의 지식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걸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베이스, 여러분들 세계 모델이 자연에 결맞게 세계 모델이 출현해야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식은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됐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